제1장 친구가 사라진 날 그리고 남겨진 여인. 이 이야기는 마지막 한 문장까지 듣지 않으면 절대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친구를 사랑했던 남자가 친구의 아내와 함께 목숨을 걸고 탈출했을 때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장면도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그날 밤 명호가 끌려간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새벽녘 그의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엔 그가 신던 낡은 고무신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그 고무신은 마치 주인이 급히 도망치려다 뒤집어진 것처럼 뒤집혀 있었어요. 하지만 명호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안경비대 출신으로 당에 충성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철수가 그 소식을 들은 건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장마당에서 돌아오던 길 동네 아낙네 하나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호네 집은 이제 끝이야. 정치범이래. 온 식구가 다 끌려갈 거야. 철수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명호는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군 시절부터 함께 겪어온 전우이자 서로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북한에서 친구란 함부로 믿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명호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철수가 술에 취해 당을 욕했을 때도 입을 다물어줬고 철수가 장마당에서 밀수품을 거래할 때도 눈 감아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철수가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명호의 아내 연희를 떠올렸을 때였죠.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안 돼, 지금은 그녀를 생각할 때가 아니야. 철수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명호의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명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어요. 철수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옆집 담 너머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수 동무, 여긴 이제 오지 마시오. 당신까지 위험해집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담 너머로 고개만 내밀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죠. 북한에서 정치범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곧 자신도 의심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명호와 이웃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집을 피해야만 했어요. 연희는 어디 있습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안서에서 데려갔소. 신문 받고 있을 겁니다. 명호 동무일로 연희도 조사 대상이 됐어요. 철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연희가 보안서에 있다는 말은 그녀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었죠. 북한에서 보안서 신문이 어떤 것인지 철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매를 맞고 굶주리며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철수 자신도 예전에 한번 그곳에 끌려간 적이 있었죠. 장마당에서 중국산 라디오를 팔다 걸렸을 때였어요. 사흘간 매를 맞고 나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흘 후 연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봤어요. 연희는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죠. 그녀의 옷은 더럽게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철수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연희는 이제 마을에서 감시 대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녀가 처음 이 동네에 시집왔을 때의 모습이 생각났죠. 25살의 연희는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줍게 웃던 그녀의 모습을 철수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선은 하얗고 가늘었고 옷깃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쇄골은 철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사실 철수는 명호보다 먼저 연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양에서 교원 생활을 할 때 철수는 그곳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죠.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연희의 미소는 철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명호가 그녀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철수는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명호는 친구였으니까요. 그리고 철수는 자신의 감정을 가슴속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홀로 남겨졌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장마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연희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대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죠. 마당엔 연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그녀는 얇은 옷 한 겹만 걸치고 있었죠. 연희 동무. 철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가엔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상처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녀가 보안소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까, 생각만 해도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철수 동무, 여긴 오면 안 돼요.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연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명호는 내 친구요. 그러니 당신도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요. 철수의 말에 연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빨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봤어요.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날부터 철수는 몰래 연희를 도왔습니다. 장마당에서 구한 옥수수 몇 알, 감자 2개를 밤마다 그녀의 집 담 너머로 넣어줬어요. 때로는 석탄 몇 덩이를, 때로는 소금 한 줌을 건네줬죠. 북한에서 배급이 끊긴 집은 굶어 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장마당에서 구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했고 돈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연희는 이제 돈도 없었고 장마당에 나갈 처지도 아니었죠.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끔 철수가 담 너머로 물건을 넣어줄 때 연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나와 그것을 받아갔어요.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가 다시 연희의 집에 물건을 놓고 가려는데 연희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딘가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옷깃은 헐렁하게 벌어져 있었죠. 철수는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과 쇄골이 드러난 것을 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철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철수 동무, 안으로 들어와요. 연희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철수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어둡고 차갑했죠. 전기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 가족의 집은 전기도, 물도, 배급도 모두 끊겼어요. 연희는 철수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엔 작은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촛불빛에 비친 연희의 얼굴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죠.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와 단둘이 있는 이 순간이 묘하게 긴장되고 떨렸어요. 방 안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연희는 철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죠. 안 돼, 이건 아니야. 철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연희의 입술로, 목선으로, 어깨로 향했어요. 연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명호는 살아있어요.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보안서에서 들었어요. 명호는 정치범 수용소로 갔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나도 곧 끌려갈 거예요. 명호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철수는 숨을 멈췄어요. 명호가 살아있다는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연희가 끌려갈 거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철수 동무. 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연희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연희는 천천히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철수의 손등에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철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체온이 철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그날 밤 연희는 철수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2장, 나와 함께 떠나줘요. 연희의 제안. 연희의 손끝이 철수의 손등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했어요. 철수는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죠.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희의 입술이 열렸어요.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줘요. 철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떠나다니, 그건 탈북을 말하는 거였어요. 북한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죠. 가족까지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은 명호의 아내요. 명호는 내 친구고. 연희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명호는 이미 수용소에 갔어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철수 동무도 알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의 말이 맞았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간 사람은 거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선 사람들이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하고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버텼죠. 대부분은 몇 년 안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도 곧 끌려갈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철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며 철수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녀의 숨결이 철수의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떨리는 숨결이었어요. 보안서에서 말했어요. 조만간 나를 다시 불러들일 거라고. 그때는 아마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철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연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탈북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철수는 해안경비대 출신이었기에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바다를 건너다 죽는 사람들, 중국에서 붙잡혀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하지만 우린 돈도 없소. 브로커를 구할 수도 없고. 철수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있어요. 내가 숨겨둔 돈이 있어요. 철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연희는 방 한쪽 구석으로 가서
마루를 들어 올렸어요. 그 아래엔 작은 천 보자기가 숨겨져 있었죠. 연희는 그것을 꺼내 철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자기 안엔 중국 위안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명호가 모아둔 거예요. 해안경비대에서 밀수선들을 단속하면서 받은 뇌물이죠. 명호는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숨겨뒀어요. 철수는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그 돈이면 브로커를 구하고 배를 탈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친구의 돈으로 친구의 아내와 함께 도망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철수는 갈등했죠. 연희는 다시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이 철수의 팔을 잡았죠. 철수는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간절한 체온이었어요. 제발 나를 도와줘요. 난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철수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 그녀의 눈, 그녀의 목선이 철수의 시선 속에 들어왔죠. 연희도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엔 간절함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녀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철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간절했죠. 다음 날 철수는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브로커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북한에서 탈북 브로커를 찾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장마당엔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한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 남자는 중국산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지만 뒤로는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였죠. 배를 구하고 싶소?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돈은 있소? 있소. 언제 떠날 거요? 일주일 안에.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위험하오. 요즘 해안 경비가 강화됐소. 잡히면 바로 총살이오.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각오는 했소. 그날 밤 철수는 다시 연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연희는 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죠. 구했소. 일주일 후에 배가 출발하오. 철수의 말에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철수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간절한 온기였죠. 고마워요, 철수 동무.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말했어요. 하지만 약속하시오. 명호를 잊지 말아야 하오. 우리는 살아남아서 명호를 다시 만나야 하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철수와 연희는 몰래 만나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밤마다 연희의 집에서 만났고 촛불 아래에서 지도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 시간들은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철수에게 차를 끓여줬습니다.
북한에서 차라고 해봐야 옥수수 수염차였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철수는 그 차를 마시며 연희를 바라봤죠. 그녀는 촛불 앞에 앉아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가느다란 목선,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집중하는 눈빛이 철수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죠.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와 철수의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철수는 속으로 되뇌었죠. 하지만 연희는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철수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죠. 철수는 그 접촉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연희의 체온이 철수에게 전해졌어요. 철수 동무.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연희의 눈은 촛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사실은 말이에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철수는 그녀를 기다렸죠. 하지만 연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수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야, 철수는 생각했죠. 탈출 이틀 전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이상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이 어질러져 있었죠. 누군가 집을 뒤진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긴장했어요. 혹시 보안서에서 다녀간 걸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 철수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옷장도 뒤져져 있었어요. 하지만 도난당한 것은 없었죠. 철수는 불안했습니다. 누가 여길 뒤졌을까? 철수는 생각했어요. 그때 마루 밑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었죠. 철수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경비대원들이 착용하는 계급장이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탈출 하루 전 철수는 다시 연희를 만났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집이 뒤져진 일을 말했어요.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소. 내일 떠나야 하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 손을 잡았죠. 그녀의 손은 차갑고 작았습니다. 두렵지 않소? 철수가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두렵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철수는 연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 철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희는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철수는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누 냄새도 나지 않는 그저 사람의 냄새였죠. 하지만 그 냄새는 철수를 설레게 만들었어요. 철수 동무.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라는 말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북한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철수에게 자유는 낯선 단어였죠. 하지만 철수는 연희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럴 거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죠. 그날 밤 철수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돈, 그리고 명호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었죠. 철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친구여, 미안하오. 철수는 속으로 사과했어요. 그 흔적은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제3장 밀수선의 밤, 그리고 사라진 연희. 탈출 당일 철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철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죠.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한번 집을 나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철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도 없는 북한의 밤은 칠흑 같았죠. 철수는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약속 장소는 해안가에서 3km 떨어진 폐가였습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곳이었죠. 철수는 그곳으로 향하며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폐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철수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죠. 왔구만. 여자는 곧 올 거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브로커는 시계를 봤어요. 서두르시오. 배는 4시 반에 출발하오. 그 시간을 놓치면 다음은 없소.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폐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희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4시가 되었고 4시 10분이 되었죠. 하지만 연희는 오지 않았어요. 철수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철수는 불안했어요. 브로커가 다가왔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가야 하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시간을 놓치면 우리 모두 죽소.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연희를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브로커의 말도 맞았죠. 시간을 놓치면 경비대에 잡힐 거였어요. 4시 20분, 어둠 속에서 작은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연희다, 철수는 생각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인형은 연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어요. 철수는 그 아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조카, 12살 난 소녀였죠.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었죠. 철수 아저씨.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연희는 어디 있니? 이모가 못 온대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이냐? 어젯밤에 보안서 사람들이 왔어요. 이모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모는 저를 숨겨주고 저한테 이 말을 전하래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촛불을 켜고 쪽지를 펼쳤죠. 연희의 글씨였습니다. 철수 동무 미안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부디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를 잊어요.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브로커가 다가와 말했죠. 가야 하오. 지금 당장.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연희가 잡혀갔다니. 그녀가 자신을 보내기 위해 희생했다니. 철수는 주먹을 쥐었죠. 아저씨,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이가 철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브로커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폐가를 나와 해안가로 향했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금기와 비린내가 섞인 냄새였죠. 해안가에는 작은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배였어요. 배에는 이미 5명이 타고 있었죠. 모두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철수와 아이가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흔들렸고 철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브로커가 배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출발하오. 조용히 하시오. 소리내면 우리 모두 죽소.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를 젓는 소리만 들렸어요. 철수는 뒤를 돌아봤죠. 해안가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를 두고 왔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내가 그녀를 구해야 했는데 철수는 자책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배는 이미 출발했고 돌아갈 수 없었어요. 배가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배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철수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죠. 철수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정이었어요. 브로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죠. 경비정이다. 조용히 하시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정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철수는 아이를 더욱 꼭 안았죠. 경비정은 그들의 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비정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소. 계속 가야 하오.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그때 바람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죠. 비명 같기도 하고 외침 같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해안가가 아득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했어요. 누군가의 비명이었죠. 여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연희. 철수는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람만이 차갑게 불어왔죠. 아이가 철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저씨, 이모는 괜찮을까요?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죠.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비명은 연희의 것이었다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바다는 푸르렀고 햇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몇 시간 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요. 중국 해안이요.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육지가 보였어요. 중국이었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기뻐할 수 없었어요. 연희를 두고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배가 중국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철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육지에 발을 디뎠습니다. 북한을 떠난 거였어요. 브로커가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숨어야 한다고 했죠. 사람들은 브로커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어요. 철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었죠. 아이는 지친 듯 비틀거렸습니다. 철수는 아이를 업어줬어요. 한참을 걸어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 하루 쉬시오. 내일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들을 한국으로 안내할 거요. 사람들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곳이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철수는 아이를 내려놓고 벽에 기댔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는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저씨, 이모는 왜 못 왔어요? 철수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죠. 이모는 우리를 보내기 위해 남은 거야. 이모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엔 다짐이 있었습니다. 연희를 꼭 다시 만나야 한다고, 그녀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고. 밤이 되었습니다. 오두막 안은 어두웠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죠. 하지만 철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물, 그녀의 목소리가 철수의 귓가에 맴돌았죠. 철수는 품속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연희가 남긴 쪽지였어요. 달빛에 비쳐 다시 읽었죠. 철수 동무 미안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부디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를 잊어요. 철수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잊을 수 없소. 철수는 속으로 말했죠. 당신을 절대 잊을 수 없소.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안내인이 왔습니다. 중년의 중국 남자였어요. 그는 사람들을 차에 태웠죠. 차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차는 심하게 흔들렸어요. 몇 시간 후 차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안내인이 말했어요. 여기서 일주일 정도 지내시오. 그동안 한국행 서류를 준비할 거요. 사람들은 마을의 한 집으로 안내됐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난방이 되고 있었죠. 철수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난방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철수는 아이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옥수수죽만 먹었는데 여기서는 쌀밥을 먹을 수 있었죠. 아이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도 이런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이모도 언젠가 이런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철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내인이 다시 왔어요. 그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가져왔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이 기쁘면서도 연희를 두고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연희, 당신은 어디에 있소? 철수는 속으로 물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연희는 스스로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4장, 자유의 땅, 그러나 더 큰 진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지만 공항은 환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는데 여기는 낮처럼 밝았습니다.
철수는 눈이 부셨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항 직원들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철수는 그 친절함에 당황했죠. 북한에서는 공무원들이 늘 명령조로 말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신기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통일부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어요. 철수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죠. 명호의 일, 연희의 일, 탈북 과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연희 씨는 어떻게 되셨나요?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탈출 당일 보안서에 끌려간 것 같습니다.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록을 남겼어요.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죠. 며칠 후 철수와 아이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철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국,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김치, 나물, 생선까지. 철수는 그 음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죠. 북한에서는 이런 밥상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옥수수죽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 이런 밥을 먹을 수 있었죠. 철수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연희도 이런 밥을 먹었으면 철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전기가 끊기지 않는 방, 텔레비전, 컴퓨터. 철수는 모든 것이 신기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교는 북한과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고 친절하게 대했죠. 아이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죠. 철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명호였습니다.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호가 화면에 나와 있었어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자막이 나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탈북 후 한국 정착 성공. 철수는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라니. 철수는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명호는 자신보다 먼저 한국에 온 거였습니다. 철수가 연희와 함께 탈출을 준비하고 있을 때 명호는 이미 한국에 와 있었던 거죠.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명호가 살아 있었다면 왜 연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를 그냥 두었을까?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철수는 하나원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명호라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사람입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확인했어요. 아, 그분이요.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같은 탈북자시니까요. 며칠 후 철수는 명호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명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나야, 철수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명호가 말했죠. 철수, 내가 살아있었구나. 명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너도 살아있었지. 그것도 1년 전부터. 미안하다, 철수야. 미안하다고? 연희를 알고 있었나?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소리야? 철수는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철수는 목소리를 낮췄죠. 연희는 너를 기다렸어. 너를 믿었고 너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넌 한국에 와서 뭘 했어? 만나자, 철수야. 전화로는 설명할 수 없어. 명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다음 날 철수는 명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였어요. 철수는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갔죠. 한국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명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철수를 보자 일어섰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시계를 차고 있었죠. 북한에서의 명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앉아, 철수야. 명호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연희는 어떻게 됐어? 철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어. 나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 넌 1년 전에 한국에 왔어. 연희를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했어?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북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겠어? 그럼 넌 그냥 포기한 거야? 내 아내를?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죠. 나도 괴로워, 철수야. 매일 밤 연희를 생각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 철수는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분노를 사귈 수 없었죠. 너는 친구를 위해 그녀를 지키려 했던 거야? 아니면 그녀를 위해 친구를 잊으려 했던 거야? 명호의 질문에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철수가 스스로에게 물어왔던 질문이었어요. 철수는 명호를 위해 연희를 도왔을까? 아니면 연희를 위해 명호를 잊으려 했을까? 나도 모르겠어.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연희를 사랑했어. 하지만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를 잊어야 했어. 그녀를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은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커피 머신 소리, 음악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명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는 그를 바라봤어요. 연희를 끌고 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야? 내 누나야. 연희의 시누이. 철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명호의 누나라니. 연희의 시누이가 그녀를 신고했다는 거였어요. 왜? 누나는 늘 연희를 미워했어.
연희가 평양 출신이고 교육을 받았고 예뻤으니까. 누나는 연희가 우리 집안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끌려갔을 때 누나는 연희를 같이 신고했어.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연희는 지금 어디에 있어? 모르겠어. 하지만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 연희가 살아있다고. 철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야? 응. 내 누나가 중국에 있는 친척한테 말했대. 연희가 수용소에서 풀려나 어딘가에 있다고. 철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살아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 나도 연희를 찾고 싶어. 며칠 후 명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철수야, 연희가 한국에 와 있어.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연희가 한국에 왔어. 한 달 전에 왔대. 지금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 철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디야? 주소를 알려줘. 경기도에 있는 보호시설이야. 하지만 아직 외부 접촉이 차단돼 있어. 심리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면회가 불가능하대.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연희가 살아있고 한국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긴 한 달이었어요. 철수는 매일 보호시설에 전화를 걸어 연희의 상태를 물었죠. 직원들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철수는 명호와 함께 보호시설로 갔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많은 자동차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연희도 이 풍경을 봤겠지. 철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그들을 면회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죠. 창문이 하나 있었고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철수와 명호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연희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연희는 철수와 명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철수 동무 명호.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호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는 연희에게 다가갔죠. 하지만 연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요, 명호.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명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연희는 철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그녀의 눈빛 속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5장 모든 비밀의 주인 그리고 충격의 재회. 연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와 명호도 자리에 앉았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명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연희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철수 동무,
조카는 잘 있나요? 잘 지내고 있소. 학교도 다니고 있소. 철수의 대답에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행이에요.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명호가 연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손을 빼냈어요. 명호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죠. 연희, 나는 당신을 아직 사랑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안 돼요, 명호. 연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명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수용소에서 그리고 그 후에 겪은 일들이 나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철수는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탈출 전날 밤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와 명호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우이는 내가 철수 동무와 함께 탈출하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고 신우이는 그 소문을 듣고 온 거였죠. 명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나가? 네. 신우이는 나한테 선택을 강요했어요. 탈출을 포기하고 자수하거나 아니면 조카를 포함한 온 가족이 끌려갈 거라고 했죠. 연희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주먹을 쥐었죠. 그래서 나는 선택했어요. 조카를 살리기 위해 탈출을 포기한 거예요. 신우이한테 자수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조카를 철수 동무에게 보낸 거예요.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자신을 희생한 거였어요. 조카를 살리고 철수를 보내기 위해서. 하지만 신우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연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안서에 넘겼어요. 탈출 시도자로 신고한 거죠. 나는 그날 밤 끌려갔어요. 명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연희. 내 누나 때문에.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연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보안서에서 일주일 동안 신문을 받았어요. 매일 매를 맞고 자백을 강요당했죠. 그들은 내가 누구와 함께 탈출하려 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철수 동무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않았죠. 연희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철수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나는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노동 단련대였어요. 1년형이었죠. 연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곳에서 지옥을 봤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버텼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나도 거의 죽을 뻔했고요.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연희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은 안전하게 한국에 와 있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수용소에 새로운 관리인이 왔어요. 그 사람은 뇌물을 받고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나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그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그럼 그때 탈출한 거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개월 전이에요.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죠. 하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망가져서 바로 이 보호시설로 왔어요.
연희는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화상 자국, 매맞은 자국,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처들이었죠. 철수와 명호는 그 상처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예전의 연희가 아니에요. 나는 너무 많이 부서졌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내 아내야. 나는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어. 안 돼요.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연희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바라봤죠.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말했어요. 나는 철수 동물을 좋아했어요. 아니, 사랑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호는 연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철수는 숨을 멈췄죠. 처음 명호와 결혼했을 때부터요. 아니, 어쩌면 평양에서 철수 동물을 처음 봤을 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명호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애썼죠.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늘 철수 동무가 있었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명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래서 명호가 끌려갔을 때 나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이제 철수 동무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끔찍한 생각인지 알아요. 연희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수용소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명호를, 철수 동무를,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걸요. 명호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어요. 그럼 우리의 결혼 생활은 뭐였어? 거짓이었어? 아니에요.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동시에 철수 동무도 사랑했어요.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한 거예요. 그게 내 죄예요.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희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소.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소. 명호가 철수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배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너도 철수야? 미안해, 명호. 하지만 나는 평생 이 감정을 숨기고 살았어. 너는 내 친구였고 연희는 내 아내였으니까. 철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명호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죠. 알고 있었어. 명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뭐? 너희 둘의 감정을 알고 있었어. 연희가 너를 바라보는 눈빛, 내가 연희를 걱정하는 모습. 다 봤어. 철수와 연희는 놀라서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명호는 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어. 연희는 내 아내였고 너는 내 친구였으니까. 나는 너희가 선을 넘지 않기를 믿었어. 명호.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나는 그 사이에서 방해물이었던 거야. 아니에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해물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었고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명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알겠어. 나는 이제 너희를 놓아줄게. 명호. 철수가 불렀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철수야. 나는 이미 연희를 잃었어. 내가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
내가 한국에 와서도 그녀를 찾지 못했을 때 이미 그때 잃은 거야. 명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연희 행복해. 그리고 철수, 그녀를 잘 지켜줘. 그리고 명호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와 연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동무. 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랑을 받을 준비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천천히 가면 돼요. 연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어요. 며칠 후 철수는 명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호는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죠. 철수는 명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명호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친구야, 우리는 모두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명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철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 달 후 연희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했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맞으러 갔어요. 연희는 짐을 들고 시설 밖으로 나왔죠.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자유로운 하늘이에요.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녀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바라봤죠. 이제 어디로 가고 싶소? 철수가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오. 내가 함께 가겠소.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깨끗하고 밝았어요. 의사들은 친절했고 간호사들은 따뜻했죠. 연희는 검사를 받았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철수는 그녀 옆에서 기다려줬어요. 병원을 나오며 연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동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함께 갈 거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걷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철수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철수가 전화를 받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철수 동무인가요? 누구시오? 저는 명호의 누나입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호의 누나 연희를 신고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요? 할 말이 있어요. 연희에 대해서요.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희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6장 마지막 고백과 우리가 몰랐던 진실. 철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명호의 누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연희한테는 딸이 있었어요. 9살짜리 딸이요.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라니, 연희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평양의 고아원에 있어요. 연희가 끌려갔을 때 친척집에 맡겼는데 그 친척들이 아이를 버린 거죠. 정치범 가족이니까요. 철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연희가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이를 두고 온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왜 이제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명호의 누나가 말했죠. 미안해요. 나는 연희를 미워했어요. 질투했고 증오했죠. 하지만 이제 후회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나도 곧 숙청될 거예요. 연희를 신고한 게 들통났거든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호의 누나는 계속 말했어요. 제발 연희한테 전해줘요. 딸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달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다음 날 철수는 연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집이었죠. 연희는 문을 열고 철수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철수 동무. 철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죠. 연희는 차를 끓여줬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철수는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연희, 물어볼 게 있소. 뭔데요? 당신한테 딸이 있소?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어요. 차가 조금 쏟아졌죠. 연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명호의 누나한테서 전화를 받았소. 연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철수는 그녀 옆에 앉았죠. 왜 말하지 않았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매일 밤 그 아이를 생각해요. 미안히, 내 딸 미안이를요. 그 아이를 두고 온 게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어요. 철수는 연희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연희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미안이는 명호와 내 딸이에요. 9살이죠. 똑똑하고 착한 아이예요. 연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딸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녀의 얼굴에 빛이 돌았어요. 명호가 끌려갔을 때 나는 미안이를 친척집에 맡겼어요. 내가 언제 끌려갈지 몰랐으니까요. 친척은 미안이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군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치범 가족을 돌보는 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들도 살기 위해 미안이를 버린 거예요. 연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탈출할 때도 미안이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죠. 평양에 있는 아이를 데려올 방법이 없었어요. 철수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매일 미안이를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연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연희는 철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미안이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방법을 찾아보겠소. 브로커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요? 약속하겠소.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죠.
다음 날부터 철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단체를 찾아가고 브로커들을 수소문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아이를 구출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한 달 후 한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평양의 고아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죠. 철수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2개나 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연희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일했죠. 2사람은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돈을 아꼈어요. 3달 후 드디어 충분한 돈이 모였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고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평양의 고아원에서 미안이를 빼내 중국으로 데려오는 계획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긴 한 달이었어요. 철수와 연희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중국에 있어요. 철수와 연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이가 안전하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일주일 후 미안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연희는 딸을 기다렸어요. 철수도 함께 있었죠. 출국장 문이 열렸고 작은 소녀가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이가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달려가 딸을 안았어요. 2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철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미안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2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다가가 미안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줬어요. 미안이는 철수를 올려다봤죠. 아저씨는 누구예요? 나는 철수야. 너희 엄마의 친구지.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날 밤 3사람은 연희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쌀밥에 국, 반찬이 푸짐했어요. 미안이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죠. 고아원에서는 옥수수죽만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연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철수는 2 모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연희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며칠 후 연희는 철수를 불렀습니다. 미안이가 학교에 간 사이였어요. 2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죠.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철수 동무. 연희가 불렀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사실은 탈출 당일 오지 못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철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희도 멈춰섰죠. 그녀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신우이가 나를 막은 건 맞아요. 하지만 나는 사실 갈 수 있었어요.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요? 신우이가 조카를 풀어줬을 때 나한테도 기회가 있었어요. 도망칠 수 있었죠.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요? 미안이 때문이에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탈출에 성공하면 미안이는 영영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치범 가족의 딸은 절대 탈북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철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계속 말했어요. 철수 동무를 보내고 조카를 보내고 나는 북한에 남아서 언젠가 미안이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그 계획도 무너졌죠.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한강의 바람이 2사람을 감싸 안았죠.
당신은 위대한 엄마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어요. 철수 동무, 나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당신을 사랑할 준비요. 철수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철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넓고 푸른 강이 흐르고 있었죠. 한 달 후 명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부산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철수는 편지를 뜯어 읽었죠. 철수에게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부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너희도 행복하길 바라. 연희를 잘 지켜줘. 그리고 미안이에게 안부 전해줘. 삼촌이 보고 싶다고. 친구로서 명호. 철수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호도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철수는 연희에게 편지를 보여줬죠. 연희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에요. 명호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철수와 연희 그리고 미안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카도 함께였어요.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이 좋아요. 미안이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도 좋아.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 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사랑을 숨기고 행복해지려고 진실을 드러낸다고. 그들은 모두 살아남았고 이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미안이와 조카는 잠들었고 철수와 연희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철수 동무. 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당신 덕분에 살 이유를 찾았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유의 별빛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사랑을 숨기고 행복해지려고 진실을 드러냅니다. 철수와 연희는 긴 여정 끝에 서로를 찾았고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자유의 땅에서 쓰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죠.